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나이 올해 65세. 사실 남편과 이제야 좀 제대로 제2의 인생을 보내려나 싶었는데 남편은 갑작스레 제 곁을 떠났습니다. 저랑 남편은 동네 친구였어요. 저희 둘은 한 번도 다른 곳을 보지 않고 서로를 사랑했어요. 자그마치 54년을 저는 그 남자만 사랑했던 거죠. 제 나이 21살에 이른 결혼을 했고 바로 아들을 낳았지만 한 번도 제 선택을 후회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이 그렇게 빨리 제 곁을 떠날 거라는 것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운동선수로 오해받을 만큼 건장했던 남편은 세상을 떠나기 불과 반년 전까지만 해도 산 2개를 연속해서 넘는 연계 등산을 취미로 할 정도로 건강했습니다. 건강검진을 할 때마다 늘 신체 나이가 30대로 나오곤 해서 진짜 건강에 대해서는 조금도 걱정하지 않았죠. 그런데 참 건강만큼 맹신하면 안 되는 것이 없다는 말이 진짜더라고요. 어느 날부터 마른 기침, 장기침을 좀 하길래 그저 나이 먹어 기관지가 예민해진 것이라고 생각하며 무심히 넘겼는데 그게 폐암 때문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것도 꽤 진행된 폐암이었어요. 자신이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된 남편은 마치 고목이 한 번에 도끼질에 쓰러지듯 푹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뭐랄까 서서히 병들어 서서히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순간 폭삭 무너지며 사라졌다고나 할까요? 딱 반년. 남편이 투병을 한 건 반년이었습니다. 그것도 병원에 입원한 건 고작 4일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집에서 차분히 자기 흔적을 정리하고 사후에 분쟁이 될 만한 것들을 정돈하더라고요. 그거는 또 그거대로 슬프고 아픈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남편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살 것 같았는데 딱 반년간 제 옆에 더 있던 남편은 병원으로 들어간 지 4일 만에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사실 예정된 죽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그쯤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2년 전에 부모님을 4달 간격으로 보내드렸거든요. 엄마는 오랜 지병이 악화되어 주무시다 세상을 떠나셨고 아빠는 엄마를 보내고 난 후 본인의 소임을 다했다 생각하셨는지 어느 날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말 그대로 줄초상이었죠. 그나마 엄마는 예상 가능한 장례여서 조금 정신을 차렸는데 아빠는 전혀 예상 못한 것이어서 황망했고 남편은 그야말로 대충격이었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제 주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셋이나 보내고 났더니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울과 공황 그리고 무기력증이 찾아왔어요. 소중한 사람들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건 정말 제 힘으로 뭔가 할 수 없는 막막함에 그치더라고요. 아마 그 시간을 아들과 며느리가 아니었으면 절대 극복하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일찍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키운 덕분에 제 또래보다는 일찍 아들을 결혼시키게 되었어요. 비교적 이른 나이에 시어머니가 된 거죠. 그것도 이유일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며느리가 참 괜찮은 아이가 들어왔어요. 얼마나 살갑고 눈치 백단인지 사람이 예의를 가르치면 되고 재주는 연습하면 되지만 센스는 타고나지 않으면 가지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 며느리는 예의도 있고 재주도 좋고 거기에 센스까지 있는 아이였습니다. 적당히 선도 지킬 줄 알고 그렇다고 해서 아예 거리를 두면 대면대면하게 구는 것도 아니어서 제가 힘들 때 아들도 아들이지만 정말 며느리가 큰 힘이 되어주었어요. 어머니, 감기 오래 방치하면 그게 폐렴되잖아요. 우울증도 그래요. 그거 마음에 오는 감기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치료해요. 네? 다 귀찮아. 그냥 놔도 네 아버지 따라갈란다.
아마 아버님이 문전 박대하실걸요? 저한테 며칠 전에 꿈에 나와서 그러셨어요. 거기서 다른 할머니들 시선 좀 즐기고 있을 테니까 어머니 천천히 보내라고요. 너무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만 봐서 이제는 다른 여자도 한번 좀 보고 싶고 그러시대요. 그러니 어머님이 좀 이해하고 아버님 좀 풀어주세요. 어이구, 시어미한테 못하는 말이 없네. 네 시아버지 바람 피우라고 아주 고사를 지내라, 응? 제가 또 고사는 안 지내죠. 그건 살아계신 어머님 눈치 보여서 못하는 거고. 어머님도 연애 한 번 정도 더 하고 가시면 되겠네요. 서로 쌤쌤, 오케이? 아이고, 흉측해라. 아주 네가 못하는 말이 없구나. 아유. 어머니 웃으셨어요? 거봐요. 웃으니까 우리 어머님 꽃띠 처녀 같으시네. 굳이 안 꼬시려고 해도 아주 어르신들이 침 질질 흘리며 달려들겠어요. 아버님 긴장하시겠는데요? 아이고, 그래. 그래도 내가 너 때문에 웃는구나. 어이없어 웃는 거지만. 어머니, 실소도 웃음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피식피식하는 웃음으로 시작하시면 돼요. 제가 더 많이 웃겨드릴게요. 네? 그렇게 때로는 농담을 해가며 저를 웃게 만드는 며느리 덕에 저는 정말 남편 죽음 이후 우울증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과 남편을 연달아 보내며 순식간에 깊이 푹 빠졌던 우울에서 빠져나오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제 멱살 잡아 끄는 며느리 덕에 가능했던 일이었죠. 어머니, 이사 가시는 거 어때요? 이사? 갑자기? 사람이 환경이 바뀌면 생각도 좀 바뀌잖아요. 이 집 어머님이랑 아버님 신혼집이셨다면서요. 집 곳곳에 문지방 패인 곳 하나하나에 다 추억이실 텐데 이 집에 혼자 계시면 계속 아버님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처음에는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제 평생을 살아온 집이나 다름없는데 그곳을 떠난다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며느리가 집 팔고 이사하는 게 어떠냐고 하네? 어머 언니, 안 그래도 나도 그 얘기 하려고 했어. 얼마 전에 넷째가 내 근처로 이사 왔잖아. 걔도 그러더라고. 큰언니 그냥 우리 근처 와서 살면 좋겠다고. 아유, 내가 연고도 없이 그 멀리까지 어떻게 가. 너희는 남편이라도 있지. 난 혼잔데. 아이고, 우리가 연고지. 언니, 동생이 둘이나 있는데. 언니, 안 그래도 큰오빠도 얼마 전에 전화해서 그러더라고. 언니 좀 데리고 가서 같이 살라고. 오빠가 멀리서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아주 영 신경이 쓰이나 봐. 오빠야 늘 그렇지. 나이차도 우리랑은 좀 있고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는 자기가 아빠 노릇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어쨌건 난 언니 이사 오는 거 찬성. 아이고 우리 며느님은 아주 시이모님 맘에 쏙쏙 드는 말만 하셔. 아주 처음 볼 때부터 이쁘더니 점점 더 이쁜 짓만 하네. 바로 아랫동생과 통화를 하고 났더니 제 마음도 조금 달라지기는 하더라고요. 제가 바로 위에 오빠와는 7살이 차이 나는데 아래 두 여동생과는 1살, 2살 차이가 나서 거의 친구처럼 자랐습니다. 저를 낳고 엄마가 연년생으로 연달아 두 여동생을 낳으셨거든요. 두 동생이 어쩌다 보니 모두 강릉으로 시집을 가서 떨어져 지냈는데 얼마 전 막내가 둘째 동생 근처로 이사를 오면서 아주 둘이 깨가 쏟아지는 모양이더라고요. 문득 두 여동생 곁에 있으면 저도 좀 위로받고 외롭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네 이모들 있는 강릉으로 갈까 해. 엄마, 나이 들수록 익숙한 병원 가까운 곳, 자식 가까운 곳에 살라는 말 몰라요? 아니, 갑자기 웬 강릉? 네 처도 이사를 하면 어떻겠냐고 권유하기도 했고 엄마도 이모들 옆에 있으면 덜 외로울 것 같아서 그래. 아니, 집사람이 말한 건 이 집 팔고 근처로 이사를 오라는 거였지. 강릉까지 가라는 건 아니었지.
아들은 제 결심을 듣고 펄쩍 뛰며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집 근처로 오면 강릉까지 2시간이면 갈 수 있으니 주말마다 자기가 저를 데리고 이모한테 갔다 오겠다고까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말이 쉽지 회사 일 힘든 애가 주말마다 저를 강릉 데리고 다니는 게 사실 현실적인 얘기는 아니잖아요. 안 그래도 요즘 사업이 힘든지 주말에도 나가서 밤샘하고 오는 걸 제가 뻔히 아는데 그런 부담까지는 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나 이미 결심했어. 그리고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대부분 재산 다 현금화 시켜서 나한테 주고 갔는데 유언처럼 정신 멀쩡하실 때 나한테 그러시더라. 네가 다른 놈들처럼 허투루 흥청망청 하는 놈도 아니고 자기 구실하면서 열심히 사는데 부모로서는 선뜻 도와주겠다고 나서는 거 조심스러워서 못했다고. 혹 네가 도와달라기 전에 돕겠다고 나서면 네가 자립할 기회도 없이 해이해질까봐 섣부른 걱정 때문에 마음껏 지원해주지 못한 게 마음에 걸렸대. 그러면서 정리한 재산 너한테 다 주라고 하더라. 엄마는 집 한 채에 연금이면 충분해. 이 집 팔고 강릉 가면 그 시세 차익으로도 너끈히 넉넉하게 목돈도 손에 쥘 수 있고. 그러니까 이참에 유산 받고 사업하는데 보태고 너도 너 살궁리해. 엄마, 엄마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내가 그걸 왜 받아? 엄마나 신나게 쓰고 살아. 더 이상 아웅다웅 아낀다고 혼자 아등바등하지 마시고. 나 그거 필요 없어. 이미 네 아빠랑 얘기 끝난 거야. 줄 때 가져가. 그만큼 너 믿으니까 주는 거니까. 유산을 정리해서 넘겨주니 아들도 아들이었지만 며느리도 펄쩍 뛰더라고요. 그건 또 그거대로 고맙고 예뻤습니다. 어머니, 이걸로 좀 어머니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사고 싶은 것도 사고 그러면서 사세요. 이거 저희 다 주시고 어머니 허전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아이고, 안 아쉬워. 내 자식 잘 살라고 주는 돈을 어느 부모가 아까워하니? 잘 써. 난 진짜 강릉 가서 좀 편안히 살련다. 그렇게 유산을 넘기고 강릉행을 결정하고 났더니 세상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모든 것이 비로소 순리대로 돌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세상 행복하고 편안했어요. 무슨 물가에 어린아이 내놓은 듯 저를 불안해하며 아들 내외는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시간만 되면 뻔질나게 강릉을 드나들었어요. 오죽하면 제 막내 동생이 혀를 끌끌 차며 저한테 이렇게 퉁박 겸 부러움 섞인 질시를 던지곤 했습니다. 아이고, 6학년 5반 김정순 씨, 오늘도 보호자 박정수 씨가 또 오셨네요. 아주 저렇게 금이야 오기야 지 엄마 아까워서 쟤는 어떻게 언니를 강릉으로 보냈대? 아이고, 그러지 마. 자기 아빠 그렇게 되고 나서 지도 불안하고 걱정되니까 초반에 잠깐 저러는 거지. 언니, 우리도 살 만큼 살았어. 눈 보면 몰라? 잠깐 하고 말로 많이야 저거. 그리고 제가 진심으로 언니를 챙기는지 아닌지 어디서 드러나는 줄 알아? 어디서? 그런 게 드러나? 만약 정수가 가짜로 위선적으로 언니를 돌보는 척하는 거였으면 정수처랑 그 아들, 저기 언니 손자 원중이 그 둘이 언니를 그렇게 반가워하고 진짜로 만나면 좋아하고 그러겠어? 뚱하게 겉돌다가 가지. 내가 가만 보면 정수보다 오히려 정수처랑 원중이가 여기 오는 걸 더 좋아하더만. 그거야 여기 오면 어른들이 돌아가면서 원중이 봐주고 며느라이는 좀 쉬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거지 뭐. 뭐 내가 좋아서 그런 거겠니? 아이고, 우리 언니 솔직하지를 못하네. 그러면서 그 비실비실 웃음 새어나오는 건 뭔데? 아이고, 내 이놈의 자식 새끼들 아주 이번에 와서 농사 지은 것만 털어가려고 해봐라. 아주 다들 물볼기를 쳐야지. 어휴. 우리가 부러워서 그래 언니. 어디 자식 농사 마음대로 짓기가 쉬워? 언니는 대풍년이야 아주. 동생들 말에 민망해서
애써 부인하기는 했지만 사실 저도 내심 그게 몹시 뿌듯하고 좋았어요. 뻔질나게 드나드는 아이들 덕분에 제가 정말 사랑받고 있다는 게 느껴졌달까요? 그런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니 변하더라고요. 어느 날부터인가 아이들이 바쁘다며 발걸음이 뜸해지더니 아예 전화 통화조차 되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언니, 정수는 안 온대? 그러게. 요즘 회사 일이 많이 바쁜가? 안 그래도 얼마 전에 통화할 때도 애가 정신이 많이 없긴 하더라. 아니, 정수천은 한동안은 지 남편 떼놓고 애만 데리고 잘도 오더니 요즘엔 걔도 통 얼굴을 볼 수가 없네. 얼마 전에 새로 어린이집 옮기고 이제 학교 보내야 하니까 이것저것 가르칠 게 많은가 봐. 주중 주말 할 거 없이 애가 뭐 배우러 다니느라 분주하더라고. 언니, 그 형부가 남긴 유산 그거 죄다 정순해줬지? 그거 주고 언니 집 팔아서 여기 온 거잖아. 언니, 혹시... 아휴, 아니다. 에이, 정수가 그럴 놈이 아니지.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사람 보는 눈 하나는 확실한데 정수 그놈은 그럴 놈 아니야. 황급히 말을 숨기는 막내 동생을 보며 저는 마음 한켠에 미뤄두었던 의심과 걱정이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안 그래도 얼마 전부터 불안하던 참이었거든요. 아들한테 전화를 하면 뭐가 그렇게 급한지 분명 전화기 밖으로 들리는 소리가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일하느라 바쁘다며 전화를 끊기 급급하더라고요.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어요. 뭔가 정신이 반쯤 빠진 애처럼 건성으로 네네 하면서 대답은 하는데 제 말이 그 아이의 머리와 가슴에 가서 닿는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손주가 너무 보고 싶으니 애 방학하면 강릉으로 한 2주 정도 보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가 딱 잘라서 거절하더라고요. 아, 어머니, 원중이 이번 방학 때는 외사촌들이랑 해외 캠프 보내기로 했어요. 해외 캠프? 그 어린 걸 혼자 해외를 보낸다고? 저희 언니가 인솔자로 데리고 갈 거고 원래 그 나이 아이들이 모이는 캠프라 보호자랑 선생님 다 잘 돼 있는 캠프예요. 애들은 경험이 중요하잖아요. 자연 속에서 산도 타고 손으로 뭐 만들어 보기도 하고 흙도 만지고 그러게 하려고요. 아니 얘 강릉에도 산 있고 흙 있고 다 있어. 해외로 캠프 보내려면 돈이 얼만데 굳이 그 어린 걸 비행기 태우고 부모 떨어뜨려서 어머니도 참 돈이 문제인가요? 애한테 좋은 경험 심어주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마지막에 며느리가 저를 약간 타박하듯 던진 그 말에서 뭔가 쎄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물론 제가 제 남편의 재산을 다 아들에게 미리 준 건 아들, 며느리, 손주 불편 없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준 거 맞아요. 그런데 그 돈으로 뭔가 자기네들 분수에 맞지 않게 흥청망청 사는 건 원하는 바가 아니거든요. 이게 돈이라는 것이 돌고 돌면 피가 되고 살이 되지만 쌓여있는 순간 독이 되는 건데 혹 제가 먼저 준 돈이 아이들에게 독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혼자 끙끙 앓으며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마침 서울을 나갈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물론 그전에도 나가려고 하면야 나갈 수 있지만 적절한 이유 없이 불쑥 나타나면 그것도 또 웃기잖아요. 오랜 친구의 남편이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는데 마침 그 장례식장이 붙은 병원이 아들 집과 멀지 않은 곳이더라고요. 마침 잘 되었다 싶었습니다. 안 그래도 방학 되면 손주도 해외로 가버린다고 하고 그 전에 손주 얼굴도 볼 겸 몇 달 만에 아들 내외도 볼 겸 겸사겸사 두루두루 보고 오면 좋겠다 싶었죠. 그래서 강릉에서 출발하기 전부터 아들과 며느리에게 몇 번씩 전화를 하고 문자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어쩜 둘 다 아주 약속이나 한 듯 전화도 문자도 답이 없더라고요. 답답한 마음에 일단 장례식장보다 먼저 아들이 사는 아파트로 먼저 갔습니다.
아들이 사는 아파트는 1층에서 비밀번호를 눌러야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라 제가 마음대로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밖에서 계속 아들과 며느리에게 전화를 거는데 어라? 저 멀리서 아들 부부가 팔짱을 끼고 나타나 건물 안으로 쑥 들어가 버리는 거 있죠. 큰 소리로 아들 부부를 불렀지만 안 들리는 건지 아니면 듣고도 모른 척 하는 건지 훅 안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허둥지둥 달려가 봤지만 이미 문은 닫혔고 저는 아들 집 호수와 호출배를 누르며 계속 밖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마침 안에서 나오는 사람 때문에 문이 열리길래 부랴부랴 들어갔죠. 아들의 집은 1045입니다. 제가 다른 숫자는 잘 기억을 못하는데 아들 집 호수는 기억을 해요. 1004. 제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얼마 되지 않아 구한 아들 집의 호수가 1004라서 이거 남편이 수호해 주려고 지켜주려고 하는 건가, 남편이 천사가 되어 아이들 집 대문으로 나타난 건가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아이들에 대한 걱정이 만들어낸 쓸데없는 상상이기는 했지만 그게 이렇게 아들의 집을 기억하는데 도움을 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1045로 가서 벨을 눌렀어요. 분명 현관에서 덜그럭 부스럭 소리가 난 것을 들었고 문을 열어주려나 싶었는데 영 깜깜무소식이더라고요. 다시 벨을 누르며 아들을 불렀습니다. 정수야, 엄마야, 문 좀 열어봐. 너 들어가는 거 봤어. 엄마라니까? 하지만 문 안쪽 집은 고요하기만 할 뿐 아무런 기척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슬슬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아니 5살, 7살 때도 하지 않던 미운 짓을 왜 지금 와서 새삼하는 걸까요? 간신히 화를 억누르고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안 받더니 그제야 전화를 받더라고요. 아니 얘, 너는 애가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니? 아, 어머니, 무음으로 해놨었어요. 죄송해요. 어쩐 일이세요? 너 집에 있지? 나 집 앞이야. 문 좀 열어다오. 아니 벨도 무음으로 해놨니? 왜 사람이 벨을 울리는데 나와보지를 않어? 저희 집이요? 저희 지금 집에 없는데요. 뭐? 아니 얘가 사람을 바보로 하나? 너 정수하고 팔짱 낀 채로 집으로 들어가는 거 내가 봤는데 어디서 그런 뻔한 거짓말을 해? 너 정수 바꿔봐. 옆에 있는 거 다 아니까 정수 바꿔. 안 바꿔? 잠시 며느리가 전화를 들고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옆에서 아들 목소리가 들리며 자기 바꾸라는 것 같더라고요. 아, 엄마, 미안. 내가 지금 너무 일이 바빠서 나중에 전화하겠다고 한 건데 이 사람 조금 오해했나 봐요. 엄마, 내가 진짜 지금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런데 이거 마무리하고 전화해도 돼요? 아니, 집에 없어 그러면? 나 분명히 너희 집 앞에서 너희 둘 들어가는 거 봤는데? 우리가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거 보셨나 보다. 우리가 진짜 급하게 나가느라고 지금 너무 정신이 없어요. 엄마, 저 통화도 길게 힘들 것 같거든요. 별일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집으로 가 계세요. 저희 오늘 아주 늦게 들어오거나 내일 새벽에 올라오거나 할지도 몰라요. 너 진짜야? 집안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았는데 정말 집에 없어? 아이고, 엄마. 아파트는 원래 옆집 소리가 우리 집 소리처럼 들리고 그래. 내가 왜 집에 멀쩡히 있으면서 없다고 하겠어요? 그런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얼른 집에 가세요. 몸 상해요. 그래, 알았어. 그나저나 네 처도 참 그렇다. 네 말 듣고 그랬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나한테. 아휴, 여튼 꼭 전화해. 알았지? 아들과 전화를 끊고 저는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착잡한 마음으로 간 장례식장이기도 했고 오랜 친구가 수척한 얼굴로 곧 쓰러질 듯 서 있는 걸 보니 마음이 더 안 좋더라고요. 장례식장은 생각보다 한산했어요. 애들은 다들 밥 먹으러 갔어? 애들? 나한테 자식이 어디 있어? 응?
너 무슨 소리야? 혜준이하고 범준이, 준준 형제 있잖아. 너 혹시 충격 때문에 뭐가 생각 잘 안 나고 그래? 아들? 그것들이 무슨 아들이니? 나 진짜 세상이 허망해서 살기가 싫다, 얘. 그게 무슨 소리야? 너 무슨 일 있었어? 제가 연신 캐묻자 친구는 입술을 피가 나게 깨물며 저를 붙들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억눌러 온 한을 토해내듯 속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눈물이었어요. 저 사람 쓰러지고 얼마 동안은 두 놈이 다 뻔질나게 병원 드나들며 간호하더라. 지 아빠 정신 멀쩡할 때는 잘 보이려고 그런 거지. 그런데 저 사람이 점점 정신이 아득해지고 오락가락하니까 그때부터는 발길 딱 끊고 나한테 아빠 살아생전에 빨리 재산 분배하라고 그러더라고. 내가 어이가 없어서 네 아빠 아직 살아있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그놈들 뭐라 하는 줄 아니? 상속보다는 증여가 낫다는 거야. 주거 받는 것보다 살아있을 때 조금씩 받아야 세금이 어쩌고. 내가 그런 소리 할 거면 찾아오지도 말라고 쫓아냈더니 정말 안 오더라고. 아니 못된 것들. 지 엄마 힘든 건 안 보이나? 아니 그래서 장례식도 안 온 거야? 저 사람 잠시 정신 차렸을 때 애들 찾길래 내가 다 일러줬거든. 그랬더니 너무 실망하고 좌절하더라고. 왜 안 그러겠어? 그리고 변호사 불러서 바로 유언장 수정하고 남은 재산들 정리해서 장학재단 기부해버렸거든. 그거 알고 두 놈이 병원 와서 얼마나 난리를 부렸는지 아니? 내가 어이가 없어서 글쎄 왜 자기 돈을 함부로 아빠가 쓰냐고 하더라고. 아니 그게 왜 지네 돈이야? 그러니까 그 자식들 자기 아빠가 누워서 병원비 쓰는 것도 다 지네들 돈 쓴다고 생각하고 아까워했던 거야. 망할 것들. 세상에. 저는 친구의 말을 듣고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패악을 부린 두 아들이 다 장례식도 오지 않은 거죠. 어이가 없어 그냥 함께 울며 친구를 위로하고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제 표정이 너무 안 좋으니 두 동생이 무슨 일이 있었냐고 자꾸 묻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제 아들 며느리 얘기, 친구 아들 얘기를 다 해줬죠. 언니, 역시 돈 앞에 장사 없나 봐. 그치? 아우, 언니는 뭘 그런 얘기를 지금 큰언니한테 해. 저 속이 지금 어떨 줄 알고. 아유, 망할 것들. 부모가 어떤 마음으로 키우고 알들살들 모아서 전해주는 건지 진짜 모르나? 언니, 그러면 애들한테는 전화가 온 거야? 아니, 아직. 언니, 기다리지 말고 걔네가 구박을 하더라도 그냥 언니가 먼저 한 번 더 해봐. 그런 애들 아니잖아. 정말 뭔가 말 못할 일이 있어서 본인들이 끙끙 앓고 있는 거면 어떡해. 언니가 힘은 없어도 도울 수 있는 건 도우려면 그래도 전화해서 물어보고 그래야지. 어쩌겠어, 자식인데. 동생 말을 듣고 나니 그것도 맞는 말 같더라고요. 결국 저는 다시 한번 자존심을 굽히고 며느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또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아들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고 음성을 남겨봐도 소용이 없어서 결국 저는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두 사람에게 모두 연락이 없을 경우 집 대문을 따고 들어가서라도 너희 둘을 만나야겠다고 말입니다. 그제야 며느리가 전화를 하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저희가 진짜 요즘에 너무 이것저것 일이 많아서. 일? 무슨 일? 그 일, 이 애미 죽고 나면 끝난다니? 바쁘다는 핑계 그만 대라. 사람이 마음이 있으면 시간 그깟 거 아무것도 아니야. 죽고 사는 전쟁통에서 사랑싹터 애도 만들고
비행기 타고 대륙 넘나들며 연애하는 사람들은 한가하고 시간이 남아 돌아서 그런다니? 너희 그거 마음 문제야. 어쨌거나 이번 주말에는 내 너희 둘 보고 꼭 할 말이 있으니 꼼짝 말고 집에 있어. 이거 흘려듣지 말아라. 저는 며느리가 뭔가 더 얘기를 하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날짜가 오기까지 제가 할 말을 정리하고 또 정리했어요. 그 중에는 아이들을 눈물로 설득하는 버전도 있었고 엄하게 꾸짖는 버전도 있었습니다. 최악의 경우 연을 끊고 아이들에게 소송을 거는 것까지도 상상했지만 정말 거기까지 가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진짜 그깟 돈 때문에 신문사회면에 날 것 같은 모자 사이가 되는 건 끝까지 피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다른 거 다 그만두고 아이들이 왜 갑자기 저한테 저렇게 척을 지게 되었는지 그 이유만 알아도 살 것 같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잠도 설치고 오만 상상 다 하며 입맛도 뚝 떨어진 채 저는 제게 가겠다고 한 그날 서울 아들 집으로 비장하게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문 앞에 서서 한참을 심호흡을 했어요. 그냥 어쩐지 느낌에 이번에도 현관문에서부터 거절당할 것 같아서 호출 버튼을 차마 누르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심호흡을 하며 서 있는데 또 누군가 나오길래 잘 되었다 싶어서 얼른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 집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어쩌면 그렇게 느리게 느껴지는지 천근만근 무거운 발걸음으로 아들 집 앞에 가서 섰어요. 그리고 벨을 눌렀는데 어라? 아무런 기척이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이게 뭐지 싶어 다시 한번 벨을 누르고 문도 두들겼지만 전혀 기척이 없었습니다. 아들한테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더라고요. 며느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두 번쯤 부재중으로 넘어가다가 며느리가 허둥지둥 전화를 받더라고요. 뭔가 엄청 정신이 없는 듯 했어요. 주변이 시끄러웠고 며느리는 누군가에게 계속 양해를 구하며 저한테 빠르게 속삭이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어머니, 진짜 죄송해요.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걸게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평소 같으면 그 허둥지둥 하는 게 걱정되었을 텐데 제 마음이 너무 강팍해져 있던 까닭인지 아니면 참을 만큼 참아서 그런 건지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며느리는 한참 벨이 울리고 나서야 받더라고요. 어머니, 그러니까 제가 조금 있다가 됐고, 너희 집 앞이다. 비밀번호 불러. 들어가서 기다릴 테니까. 어머니, 저희 진짜 조금 있으면 집에 도착해요. 앞에 카페에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아들 며느리 집 두고 왜 카페에서 집 잃은 강아지 마냥 앉아 있어야 하니? 어서 비밀번호 말하지 못해? 나 사람 불러서 문 따고 들어가? 그러자 며느리가 하는 수 없다는 듯 비밀번호를 알려주더라고요.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집 분위기가 뭔가 좀 이상했어요. 며느리가 원래 청소에 좀 집착하고 정리정돈에 심취하는 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먼지들이 굴러다니다가 지네끼리 뭉치면 그거나 집어내 버려라 하면서 좀 대충 살라고 말리곤 했거든요. 지난번에 청소가 안 되어 있어서 집에 들이지 못한다고 했을 때도 그래서 그렇게 혼을 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건 청소가 지나치게 깔끔한 거 그 이상이었어요. 사람 손이 닿지 않은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화초들은 다 말라서 죽어 있었고 거실 테이블에는 고운 먼지가 소복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냉장고 안은 텅텅 비어있는 채 물만 몇 통 들어있더라고요. 게다가 가장 기가 막혔던 건 밥솥이었어요. 세상에 얼마나 밥한 지 오래되었는지 눌어붙다 못해 식어서 굳은 밥 위에 희미하게 곰팡이까지 피어 올라와 있더라고요. 식은 밥을 제때 처리하지 않은 거죠. 역시나 먼지가 손에 묻어나는 소파에 오독하니 앉아서
저는 어두워질 때까지 아들 내외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둘은 제 막차 시간이 다가오도록 오지 않더라고요. 둘 다 전화도 꺼진 채 말이에요. 결국 허망하게 저는 아들 내외를 만나지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돌아오기를 오매불망 기다렸던 동생들이 불이 나게 제게 상황을 물었지만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할지, 무슨 얘기를 해줘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처음부터 차근차근 얘기를 하자 늘 차분하게 중립을 지키려 애쓰던 첫째 동생이 왈칵 화를 내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것들 먹튀 준비하고 있었네. 먹튀? 그래 언니, 먹튀. 애들 언니한테 받을 거 다 받았다 생각하고 나서 그냥 언니 손절한 거네. 언니, 애들이 언니 버린 거라고. 동생 말을 들으면서도 사실 그 말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머뭇머뭇거리면서 제가 제 아들 며느리 변명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참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상하죠. 내 새끼 내가 욕하는 거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내 자식 욕하니까 그건 또 듣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애들이 급하게 해외 일정이 있다고 한 걸 내가 잊었다며 해외 다녀오면 얼굴 볼 수 있다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아유, 무슨 먹튀야. 애들이 워낙 바쁘고 정신이 없으니까 그냥 잊어버렸겠지. 그리고 먹튀할 만큼 수천억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거 가지고 먹튀하면 아유, 그것도 걔네도 짜치는 거 아니겠니? 어쨌건 해외 다녀와서 연락한다고 했으니까 그때 자초지종 얘기 좀 들어보면 되지 뭐. 해외 다녀와서 연락은 한대? 진짜로 한대? 아이고, 퍽이나 하겠다. 언니, 잘 생각해. 애들이 정말로 언니 찾아올지 안 올지 그거에 대한 거는 언니가 제일 잘할 거야. 둘째 동생이 하는 말이 가슴에 콕콕 와서 박혔습니다. 사실 제 마음 한구석에는 아이들이 저를 찾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나갔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애들 언제 오냐고 한두 번씩 물어보던 동생들도 이제는 제 눈치를 살살 보면서 물어보는 것조차 안 하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아들하고 며느리한테 연락을 안 해봤겠습니까? 수시로 연락을 했죠. 하지만 10번에 한 번 간신히 전화 연결이라도 된다 치면 너무 바빠서 그렇다, 조만간 연락하겠다라는 대답이 전부였습니다. 저도 이제는 부하가 나서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동생들한테 이렇게 선언했어요. 나 안 되겠어. 내가 이것들을 만나서 뭐든 일단 해결은 봐야겠다 싶다. 그래 언니, 잘 생각했어. 안 그래도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말을 하고 싶었는데 언니가 자식이라면 외골수로 우리 애들은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 그러기만 하니 우리도 뭐 딱히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그래, 니들이 어떤 마음으로 날 받는지는 나도 잘 아는데 나도 솔직히 말하면 내 새끼 다른 사람이 욕하는 거 싫더라. 그런데 이제는 이것들 아주 광화문 사거리에서 조리돌림을 시키더라도 내 억울한 거는 풀고 살아야 되지 싶다. 그래, 그렇게 해. 아휴, 진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정수내외가 그럴 줄은 진짜 몰랐어.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조상님 말씀들이 진짜 틀린 게 하나 없네. 옛날 어르신들 말씀이 하나하나 살다 보면 다 맞아. 동생들이 제 의견에 동조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저는 마음이 너무 쓰리고 아팠습니다. 사실 제 마음 한구석에는 그래도 그 아이들이 그럴 리가 없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봐라라고 저를 만류해주는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나 봐요. 하지만 주변에서도 모두 이건 아니라고 다 손사래를 치고 저조차도 이대로 아이들을 그냥 둬서는 제가 부모로서의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얘기하지 않고 무작정 집으로 찾아갔어요. 역시나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여기 이렇게 서 있다 보면 언젠가 누구든 한 명은 집에 오겠지 싶어 아이들에게 집 앞에 서 있으니 들어오면서 얼굴이나 보자라는 문자를 남겼습니다. 밖에 있다면 들어오면서 저를 발견하겠죠. 그리고 안에 있다면 언제까지 제가 밖에 서 있는 꼴을 볼 수 없을 테니 전화를 받을 거고요. 뭐가 됐든 간에 어쨌건 애들 얼굴은 봐야겠다 싶어 결정한 사항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을 기다려도 아이들에게서는 깜깜무소식,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이쯤 되니 진짜 혹시 이 집을 내놓고 이사를 가서 잠적을 한 건 아닌가 싶은 걱정이 더럭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만날 몸 바치고 마음 바치느라 저 돌아볼 시간도 없다고 했던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사실 아들 일하는데 엄마가 가는 거 너무 웃긴 거라 개업식 한다고 할 때 빼고는 가본 적이 없거든요. 회사 밖에서 기웃거리고 있었더니 직원 하나가 나와서 무슨 일이냐고 묻더라고요. 아이, 여기 회사 대표 엄마인데 박정수 대표요. 혹시 대표님 계신가요? 아유, 급하게 연락할 게 있는데 전화를 어디 놓고 다니는지 무음인지 도통 연락이. 아이, 대표님이요? 대표님 한 달간 해외여행 가신다고 가족분들이랑 안식월 가신다고 떠나셨는데요? 한 달이요? 언제부터요? 지난주? 예, 지난주부터였던 것 같은데요? 그 전에도 해외여행 다녀오지 않았어요? 해외여행이요? 아닌데요. 대표님 휴가 내신 적 없어요. 창업 이래 첫 휴가신데요? 직원 말을 들으며 저는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해외여행 갔다는 말도 거짓말인 거잖아요. 이쯤 되니 이판사판 정말 죽을 때 죽더라도 집 앞에 죽치고 있다가 해외에서 돌아오건 저승에서 돌아오건 만나서 단판을 지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한 달 갔다고 하니 한 달만 그 집 앞에서 버티면 만나겠지 싶었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다시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해외를 간다고 했던 아들을 아파트 맞은편에서 딱 발견했어요. 진짜로 떠나려는 듯 큰 트렁크 2개를 택시에 싣고 며느리랑 둘이 차에 타더라고요. 급한 마음에 눈앞에 있는 택시를 잡아타고 저 택시 따라가 달라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신데요? 나한테 유산 미리 땡겨받고 먹튀한 아들 내외 해외로 튀려고 하거든요. 잡아서 족치려고요. 에이씨, 천하의 나쁜 놈들. 전화해서 근 것들 제가 꼭 잡게 해드리겠습니다. 분노한 택시기사가 미친 듯이 엑셀을 밟았고 저는 아들 부부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갔을까 택시기사가 고개를 갸웃하며 묻더라고요. 그런데 비행기 타고 가시는 거 맞아요? 이거 공항 가는 길이 아닌데. 공항이 아니라뇨? 그럼 어디 가는 길인데요? 이거 다시 시내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도시 개발하면서 엄청 큰 병원이 들어가서 몇 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병원이요? 기사의 말에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했지만 아이들의 차는 병원 쪽으로 방향을 틀더군요. 큰 종합병원 안으로 들어간 차는 지하 주차장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당황한 택시기사에게 일단 건물 앞에 내려달라고 했어요. 황망한 얼굴의 기사에게 얼른 집히는 대로 돈을 쥐어주고 저는 아들 내외를 놓칠세라 따라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두방망이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차라리 아이들이 공항이나 백화점으로 들어갔다면 지금처럼 죽을 것 같이 불안하지는 않았을 텐데 병원이라는 사실 자체가 저를 몹시 불안하게 했습니다. 병원 로비에 서서 여기저기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저 멀리 엘리베이터가 열리면서 며느리가 큰 트렁크를 들고 내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얼른 며느리에게 달려가 트렁크를 잡고 물어봤어요. 너 여기 왜 있니? 어머니, 어머님이 여긴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그러는 너는 왜 여기에 있어? 그 트렁크는 뭐고? 아, 이거요? 어머니, 저 1박 2일 동안 하는 초정밀 건강검진 하려고요. 그 대기업 회장님들이 입원해서 받는다는 그거요. 지금 빨리 가서 등록하고 검사 시작해야 되거든요. 집에 돌아가서 기다리시면 검사 끝나고. 너 거짓말이지? 아니, 이제는 나 진짜 너 못 믿겠다. 무슨 건강검진 하는 사람이 트렁크 가득 짐을 가지고 와? 솔직히 말해, 무슨 일이야? 어머니, 여기 병원이에요. 조금만 언성을 낮추시고 제 얘기를 좀. 네가 지금까지 한 걸 생각해야지. 너 정수랑 같이 왔지? 둘이 차 몰고 오는 거 봤다. 걔 어디 있니? 주차장에 있니? 전화 좀 해봐. 나 걔랑 얘기 좀 해야겠으니까. 저는 며느리를 붙들고 접수 창구 앞에서 계속 실랑이를 했습니다. 마음 한켠에는 정말로 며느리가 몇백만 원짜리 건강검진을 받는 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누군가가 걸어 나오다가 저와 며느리를 보고 멈칫하더라고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모습이 좀 이상했어요. 좋게 20kg는 빠진 듯한 모습에 움푹 들어간 눈과 마른 입술. 순간 저는 죽은 남편인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 죽기 몇 달 전 딱 아들과 같은 모습이었던 데다 아들과 남편은 평소 인감도장이라 불릴 정도로 꼭 닮은 모습이었거든요. 너 모습이 왜 그래? 엄마. 너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 어? 얼굴색은 또 왜 그래? 살 좀 빼려고 운동을 열심히 했더니 너무 빠졌나봐. 그리고 나 원래 얼굴이 좀 까만 편이잖아. 살 빼서 더 두드러지는 거지 뭐. 너 엄마를 바보로 알아?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응? 제가 다그치자 아들은 당황한 듯 다시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처럼 허둥지둥 버튼을 눌렀습니다. 며느리는 제 소매를 잡고 간절하게 끌어당기며 그러더라고요. 어머님, 진짜 저희가 검사 좀 받고 결과 나오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그냥 좀 돌아가 주세요. 어머님, 네? 저는 며느리를 뿌리치고 그대로 아들에게 달려가 아들의 팔을 잡았습니다. 앙상한 몸 그리고 손등에는 검은 멍도 들어 있었어요. 분명 한두 번 병원에 온 게 아닌 모습이었어요. 엄마 여기서 죽는 거 보고 싶지 않으면 너 사실대로 말해. 며느리가 다가와 제 아들 옆에 서더라고요. 그리고 간신히 서 있는 듯한 아들의 발을 잡고 가만히 아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나 때문에 괜히 당신까지 지금껏 고생했는데 이렇게 되네. 미안하다. 엄마, 죄송해요. 그러니까 그게 나 폐암 3기야. 말 못해서 미안해요. 아버지 그렇게 보내고 엄마 얼마나 힘들어했는 줄 아는데 내가 엄마한테 또 그런 상처 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 죽는 것보다 그게 더 무서웠어. 미안해 엄마. 미안해. 어머니, 죄송해요. 오늘 이 사람 마지막 항암 시작해요. 이 항암 잘 돼서 좀 회복되면 그때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저희한테는 이게 마지막 희망이라. 어머니한텐 너무 죄송하지만 차라리 불효 자식들이라 생각하고 어머니가 저희 버리시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동안 못 가뵌 것도 입퇴원 반복하느라 그래서 그랬어요. 죄송해요.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제게 자초지종을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건강검진에서 꽤 진행된 폐암을 발견하고 바로 치료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치료가 쉽지 않고 다른 곳으로 전이 추이까지 발견되면서
일상이 흐트러진 모양이더라고요. 결국 손주는 외갓집에 맡기고 며느리가 아들을 데리고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계속 해왔던 거였습니다. 항암 중간중간 몸이 약을 받지 않아 힘들어질 때면 한적한 곳으로 가서 요양을 하기도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어머님, 죄송해요. 저 몇 번이고 어머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 사람이 다른 건 몰라도 그것만은 안 된다고 너무 펄펄 뛰었어요. 어머님 가슴에 못 박을 수 없다고. 차라리 제가 좀 못된 며느리 되고 어머님 피해 도망다니는 그런 사람 되는 게 이 사람 마음 편할 것 같아서요. 그런데 어머님, 이번에 항암약 바꿔서 한번 해보는 거거든요. 희망이 있대요. 희망이 있어야지. 내 아들이 이렇게 날 떠날 리가 없다. 그리고 미안하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믿었어야 하는데 오히려 나 때문에 더 힘들게 했구나. 아니야, 엄마. 차라리 엄마가 우리한테 좀 노여운 마음이 들더라도 내가 이렇게 아픈 거 몰랐으면 했어요. 그런데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는 제게 사과를 했고 저는 올라오는 눈물을 꾹꾹 참으며 아들을 병원으로 올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다 끝나면 결과 나오면 알려달라는 말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동생들에게 자초지종을 말하고 그 다음 날부터 당장 강릉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생들 역시 제 얘기를 듣고 자기 일처럼 놀라며 가슴 아파하더라고요. 언니, 잘 생각했어. 여기 정리하고 애들 옆으로 가. 걔네야 언니가 오는 게 반갑지 않을 수도 있지만 원래 아픈 사람 옆에는 고양이라도 손 빌릴 수 있으면 빌리는 게 낫다고 했거든. 설마 언니가 고양이보다는 낫겠지. 그래 언니, 우리가 여기서 건강에 좋은 먹거리는 철철이 아주 잘 구해서 보내줄게. 애 밥이라도 깨끗하게 든든하게 지어 먹여. 아이고, 애 돌보랴 남편 건사하랴 얼마나 말 못하고 발 동동 굴렀을까. 언니가 밥이라도 해주면 며느리가 좀 편하지 않겠어? 안 그래도 그 생각하고 돌아가는 거야. 밥이라도 하고 애 건사라도 내가 도와주려고. 다행히 애들 사는 아파트 맞은편에 집 나온 거 있어서 거기로 들어가려고. 저는 그렇게 아이들과 논의하지 않고 바로 아이들이 사는 곳 근처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나중에 아들 내외가 저의 이사 소식을 알고 깜짝 놀라기는 했지만 펄펄 뛰거나 반대하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고맙다고 옆에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해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요. 며느리가 그제야 혼자 많이 힘들었다며 음식만이라도 솜씨 좋은 어머니가 해주시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 말이 세상에서 가장 듣고 나서 행복한 말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필요로 한다는데 제가 뭘 망설일 것이 있겠어요. 아들은 항암을 몇 번 하고 한동안은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추이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집에서 돌보는 게 가능할 정도까지는 회복이 되어 집으로 왔고요. 퇴원하고 돌아온 후에도 한동안 음식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조금씩 나아지는 중입니다. 글쎄 얼마 전에는 저한테 이런 말도 했다니까요. 엄마, 왜 밥이 보약이라고 하는 줄 알 것 같아. 나 그 어떤 약이나 주사보다 엄마가 해주는 집밥이 훨씬 더 힘이 나는 것 같거든. 신기하지? 엄마 밥이 보약인가 봐. 여전히 마른 모습이었지만 그렇게 넋살을 떠는 것을 보니 그제야 제 아들 같더라고요. 다행히 새로 바꾼 약에 항암 반응도가 좋아서 좋은 결과 기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들이 조금씩 몸을 회복하면서 이모 집에 가 있던 손주도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주기적으로 아들이 항암 주사를 맞으러 가는 며칠은 저와 함께 있고 그 외에는 자기 집에서 아들 며느리와 함께 있기로 했죠. 저는 완전히 환자식 전문 요리사로 거듭난 느낌입니다.
아주 저염 건강식 대가가 되어가고 있다니까요. 이제 제 인생 목표는 하나예요. 아들 건강하게 만들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는 거요. 그것만 남았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